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상림의 정소영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소영 변호사입니다.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해서 생생법률쇼 첫 시작을 함께 하게 됐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생생법률쇼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2025년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소원 모두 이뤄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유명 유튜브의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괴로워요. 힘없는 예술인을 도와주세요. 내가 결제한 전동 킥보드 다른 사람이 사고를 냈어요. 눈사람을 발로 찬 사람이 부상을 당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쇼 첫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 주는 시간, 화제의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보는 판결록 시간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제의 판결,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판결을 좀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휴대전화와 관련된 판인데요. 예. 네, 그 휴대전화는 일상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물건인데요. 그렇죠. 예,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주지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을 4배 이상이나 높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관련 사고가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운전 중 휴대폰 사용과 관련된 교통사고 판례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는 건 좀 알지만 간과하시는 분들도 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판례인지 좀 사건의 자세한 내막부터 좀 살펴볼까요? 그 변호사님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 화물차를 운전하는 A씨는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신호등이 없는 시장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했는데요. 네. 그러던 중 교차로에 이미 먼저 진입해서 정지하고 있던 이륜차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예, 이 충격으로 이륜차 운전자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외상성 뇌출혈 및 뇌부종 등으로 결국 사망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이륜차 운전자의 상속인들이 A씨 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그런 사안입니다. 예. 그렇군요.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 화물차 운전자가 통화에 좀 집중을 하느라 앞에 있던 이륜차 운전자를 좀 미처 발견을 하지 못한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변호사님,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 이게 법적으로 좀 금지된 행동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도로교통법의 예. 경우에 이제 자동차 등이 정지를 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 즉 손으로 잡지 않고도 휴대폰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차량용 블루투스 핸즈프리와 같은 장치를 이용하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 휴대전화의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A씨의 운전 중에 휴대폰 전화를 사용해서 통화를 하는 등 이런 전방 주시를 현저히 태만하게 해서 주변 시야가 충분히 태만이하고 주변 시야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B씨 이륜차를 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거리 계산 오류로 그만 이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던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운전 중에 핸드폰 사용을 아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는 있어요. 뭐 지금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를 한다거나 긴급 자동차를 운전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핸즈프리 같은
블루투스 핸즈프리 같은 경우를 사용할 때는 뭐 핸드폰을 조금 봐도 된다 정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뭐 국민들, 여론들이 가서 문제를 자꾸 제기를 하는 부분은 사고의 심각성에 비해서 좀 처벌 수위가 매우 낮은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 계속 있거든요. 실제로도 좀 그런 편인가요? 네, 이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연구가 있는데요. 예. 미국에서는 이제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때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사용하든지 아니면 핸즈프리를 사용하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마치 음주운전 네.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같다는 연구가 있고, 또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운전과 관련된 이런 두뇌 활동량을 이 휴대폰 사용 때문에 상당 부분 감소된 상태로 이제 운전한 것과 같게 된다는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의 심각성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처벌이 너무 경미해서 실제로는 너무 많은 운전자가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을 예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에서 운전을 하는 것과 좀 같다라는 연구 결과는 좀 충격적이고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데요. 다시 사안으로 좀 돌아가서요. 안타깝게도 해당 사고로 인해서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은 좀 어땠을까요, 변호사님? 네. 해당 법원은 이 사건 사고는 결국은 A씨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B씨 역시 사실은 이륜차를 운행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A씨는 B씨의 손해 중 85%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위와 같은 사고가 좀 발생을 했을 때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가중이 되는지 감경이 되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통상 사안처럼 A씨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했는데 예. 교차로에 이미 진입해 있던 이륜차 말고 일반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충격을 하는 경우에는 이륜차가 신호를 준수했다면 A씨에게 과실 비율이 통상 80% 정도 인정이 되고요. 만약에 이륜차가 신호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A씨의 과실이 40% 정도까지 감소해서 인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가중돼서 조금 손해배상이 더 나온 거네요. 그런 상황인데,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한 형사 판례도 변호사님께서 좀 하나 준비하셨다는 좀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좀 어떤 내용일까요? 네. 택배 차량 운전자가 주행 중에 휴대전화로 내비게이션을 사용했다가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된 사안을 오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휴대전화 내비게이션을 좀 보는 부분까지 처벌을 하고 기소를 한다라는 부분이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유의미한 판례일 것 같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좀 주행 중에 휴대폰 내비게이션 보거든요. 저도 가끔 이렇게 또 보는 경우들이 있어서 단속 후에 범칙금을 부과한 것도 아닌데 기소까지 됐다.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네. 우선 우리 도로교통법에서 예. 자동차에 거치를 해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규정이 네. 되어 있습니다. 네. 검찰은 그런데 이 택배 차량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이 켜져 있는 휴대전화를 자동차에 거치를 하지 않고 손에 들고 사용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기소를 한 것입니다. 결국은 거치에 대한 여부, 거치를 했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쟁점일 것 같은데,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라는 개념에 대한 좀 명확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사용한다라는 개념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해당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금지되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정의를 예.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예. 즉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규정은 그 입법 취지 자체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중대하게 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고, 또 사용이란 단어의 문헌적 의미까지 함께 살펴보면 결국 운전 중 휴대전화의 사용이라는 것은 그 사용법에 따라 이를 조작하거나 통화 등에 이용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하고, 단순히 손에 휴대하는 정도만으로는 이를 사용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용이라는 개념이 조작을 하거나 통화 등의 이용을 해야 된다. 그냥 단순히 들고 있는, 휴대하고 있는 정도로는 사용했다고 좀 보기 어렵다. 그럼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택배 차량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이 켜진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조작까지 했었다고 좀 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하지만 검찰 주장과 달리 운전자는 본인은 당시 휴대전화를 충전기에 연결해서 네. 휴대전화 화면이 저절로 켜진 것일 뿐이고 휴대전화 화면에 나타난 영상 역시 내비게이션 화면이 아니라 택배회사 어플리케이션으로 지도와 유사한 배경화면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런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만 있었을 뿐 뭐 이를 응시하거나 조작 사용하진 않았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 네. 내비게이션 조작을 했다, 아니다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좀 엇갈렸어요. 법원의 판단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판결이 좀 내려졌을까요? 네. 해당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또 당시 휴대전화 통화나 문자 내역 그리고 데이터 사용 내역, 인터넷 접속 기록 등도 증거로 제출된 바 없다고 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운전하는 것을 넘어서 운전 중 휴대전화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조작 사용하였다거나 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사용하여 휴대전화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 택배 차량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사안들일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에 대한 입증이 좀 쉽지가 않아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단속이 좀 미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호주나 영국의 경우 교통당국이 자동차에서 휴대전화를 사용을 탐지하는 AI 기반의 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하니 우리나라도 이를 좀 참조하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단속이 아닌 안전을 위해서라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좀 궁금해가지고 이게 상상이 되는지 네. 소리가 좀 잘 안 들리는데요. 좀 크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들리세요? 네네, 들립니다. 제가 네. 유튜버한테 공익 제보를 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유튜버한테 공익 제보를 하셨다고요? 네네. 네네. 그래서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때문에 공익 제보를 했는데 네. 그거를 익명으로 요청을 했거든요. 익명 요청하셨는데요. 네, 근데 익명 요청했는데 제 생년월일이라든지 네. 음성 변조를 하지 않고 네. 영상을 다 올려버렸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생년월일을 지워달라고 해서 지워줬는데 예. 나중에도 다시 보니까 그거를 음성 변조를 하지 않았고 예. 최근에 그걸 다시 업로드 해가지고 지인들이 저를 알아본 거예요. 네. 그래서 너가 피해자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물어보는데 일단 좀 되게 많이 곤란하더라고요. 이걸 익명으로 했는데 예. 익명을 안 해줬으니까. 네네. 계속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저 처음에는 검찰 접수도 하고 그랬는데 예. 근데 이게 개인정보 유출로 봐야 되는지 명예훼손은 봐야 되는지 제대로 잘 현안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개인정보 유출 사안인지 아니면 명예훼손 사안인지 좀, 네. 형사님도 좀 잘 모르겠다. 네. 네네. 지금 공익 제보를 한 상황인데 익명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익명이 아니라 실명이 나가고 그다음에 나를 분별할 수 있는 좀 특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공개돼서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옆에 정소영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상담 받아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이제 상담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사실관계를 몇 개 조금 더 추가로 확인할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네. 질문을 드릴 텐데요. 우선 지금 이제 사안을 정리했을 때 처음에 영상 관련해서 그 공익제보 관련해서 개인정보를 비공개하고 또 목소리 변조를 요청을 하신 거잖아요. 이거 익명 요청만 했고 목소리 음성 변조는 가능하다면 해달라고 했는데 네. 그쵸. 이걸 요청을 했는데 안 한 사안이잖아요. 네. 이 요청했다 이 사실 관련해서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네네, 저 전부 다 이메일로 했기 때문에 아, 네. 이메일에 이게 남아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다시 혹시 상담자님의 목소리가 노출되도록 영상이 공개가 돼서 이에 대해서 삭제 조치 메일을 보냈는데 유튜버가 비공개 처리만 했지 삭제를 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맞으신가요? 네네,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메일이나 이런 자료가 있으신 거죠? 네네, 삭제를 해달라고 했는데 네. 본인은 삭제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야, 근데 답변까지 그 왔는데. 들어가 보면 예, 예. 웃기게 삭제하고 답변까지 했는데도 삭제를 안 한 사안이시죠. 네. 그렇죠. 그리고 비공개 처리만 한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더 추가로 확인할 게 그 유튜브 신고센터에 접속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원래 지금 네네, 그걸 해봤는데 예, 어떻게 되셨나요? 혹시? 선생님이나 마찬가지로 그 법안이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확실하게 그거를 가져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님께 여쭤보려고. 아, 이게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이 부분이 정확히 해당이 되는지 법안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모르겠어서 이 부분을 네. 정확하게 검토해서 갖다 달라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건가요? 네, 주사기관도 네, 그렇고 네. 유튜버도 그래가지고 아, 네. 그래서 음, 저희가 네. 뭐 확실하게 그 판례 같은 게 없고 유튜버 네. 그 사이버 공간에 네. 네. 그래서 이것도 곤란한 건 유튜버도 곤란하고 네. 변호사님도 약간 찾아뵙겠다고 해가지는데 아직 안 돼서 네. 이게 아직 약간 불효적인 상태거든요. 예, 이게 지금 이제 형사상 조치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원래 이제 형사상 조치를 하시려면은 이 이제 관련돼서 관련 조문을 좀 명확하게 적시를 해서 이 사안을 맞아요.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게 지금 필요한 사안에서 제가 상담을 해드릴 건데 제가 이제 일단 첫 번째 먼저 궁금한 부분이 혹시 명예훼손인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가 먼저 궁금한지 그거부터 이제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사안에서 이제 명예훼손이 우선 되려면은 그 사회적인 그 평가가 훼손이 돼야 돼요. 예, 사회적인 어떤 평가가 훼손이 되셔야 되는데 지금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할 뻔한 일이다. 이 사실 관련해서는 이걸로 인해서 사실 사회적 어떤 평가가 훼손됐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워서 예, 이 자체는 이 유튜버의 행위와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명예훼손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분명히 적용이 되는 사안이신데 이 유튜버의 행위를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최초로 영상 공익제보를 했을 때 지금 상담자님의 개인정보를 비공개하고 목소리를 변조를 요청을 했는데 그걸 해주지 않고 이걸 전부 공개한 게 일단 행위가 있고 예, 그 다음 행위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상담자님께서 이 영상을 이제 내려달라고 해서 내리긴 했는데 이후에 다시 지금 갑자기 상담자님 목소리가 노출되도록 영상을 다시 공개한 행위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상담자님께서 이거를 삭제해달라고 했는데 삭제를 하지 않은 행위 이렇게 행위들이 나뉘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행위들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이 유튜버, 이게 유튜브 크리에이터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 처리자인가 아닌가 이게 먼저 검토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입법 목적이 개인정보를 어떤 업무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예, 이 정보 주체와의 관계에서 이 개인정보를 일정 부분 이런 경우에 이제 공개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거나 아니면 삭제를 할 의무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통상은 이제 단체나 회사나 이런 경우가 많이 해당되는데 유튜브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유튜버 같은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자로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예. 오, 그래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서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 통해서 개인정보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튜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정을 모두 준수할 의무는 있어요. 그리고 오. 지금 상담자님께서는 개인정보 주체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2호에 의해서 지금 여기서 문제되는 건 4조 2호랑 4조 4호인데요. 4조 2호에 대해서 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그리고 동의 범위를 선택해서 결정할 권리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이름이나 생년월일 그리고 목소리를 변조하지 않는 것, 본인은 식별하지 않도록 할 만한 그런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할 권리가 충분히 있으신 거고 또 4조 4호에 의해서도 당연히 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처리, 그 다음에 이제 정지를 하거나 아니면 정정, 삭제, 파기 요구할 권리는 당연히 있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에서 이제 민감 정보에 대해서는 그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는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민감 정보 안에는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도 들어가거든요. 당연히 지금 이름이나 생년월일 같은 거는 당연히 어떤 이제 상담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자님의 동의가 분명히 필요한 사안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동의 없이 공개한 행위. 그리고 이후에 분명히 이 영상을 내려달라고 해서 내렸는데 다시 또 올렸잖아요. 목소리가 나오게끔 해서. 이거는 명백하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요.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제 이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 이 제1항 3호에 의해서 이제 과징금 부과도 할 수 있는데 또 동법 71조 4호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지금 이 행위 자체가. 네, 그렇고 또 지금 하나 더 이제 그 삭제 관련한 건데 이 삭제도 지금 상담자님과 유튜버 관계가 지금 상담자님을 개인정보보호법 보호를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위탁한 위탁자로 볼 수 있고 이 유튜버를 수탁자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가 적용될 수 있어요. 여기서 이 26조 8항에 의해서 다시 동법 36조가 준용이 돼서 이런 위탁자, 수탁자 관계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 일반 이런 상담자가 개인정보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 유튜버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 개인정보 주체가 이런 삭제나 정정을 요청했을 때 이에 따라서 제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안에서 그걸 이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73조 1항 1호에 의해서 이 부분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사안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제가 아까 행위를 3개로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첫 번째 행위는 지금 민감 정보를 분명히 민감 정보 올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메일로 이게 증거도 있으시고 근데 그거를 위반해가지고 지금 민감 정보를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영상 내린 이후에 다시 또 이 목소리나 이런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정보가 나오도록 또 다시 공개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거를 생년월일 같은 그 자기 정보를 가려달라고 해서 재업로드는 허락했었어요. 처음에는. 맨 처음에는 허락을 하셨어요. 네, 처음에는 생년월일 빼고 다시 업로드하는 걸 허락을 했다고 했는데 근데 그렇게 음성 인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알아본 거예요. 생년월일 처음에는 나오는 거를 동의를 하셨다고요? 처음에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생년월일이 나왔었는데 그걸 삭제만 그 부분만 삭제하면은 다시 업로드를 허락하겠다고 했어요. 그 부분만 삭제하면 결국은 생년월일 자체를 동의하지 않으신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민간 정보를 지금 공개한 거기 때문에 제가 개인정보법 71조 4호에 따라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사안이 분명히 맞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삭제 요청했는데 삭제 제대로 하지 않은 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상 이 규정만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사안만 제가 듣고 그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관련해서 정리를 해드린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구체적 사안에서 제가 사실 뭐 어떤 식으로 영상이 된지 이런 거는 아무것도 제가 보질 못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있다는 부분은 좀 유념하셔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사안이시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상담자님 좀 궁금한 점이 해결이 되셨을까요?
네네. 많이 내게 됐어요. 그 아, 조항이라든지 처벌을 네네.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많이 되거든요. 네, 그렇군요. 이 조금 저희가 조문 얘기들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사실 저희 방송을 재방송으로 좀 다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죠? 유튜브에서 네네. 보실 수 있으셔서 그 부분들 다시 돌려보시고 다시 이렇게 하시면 법 조항들도 좀 체크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네네. 천천히 좀 다시 보기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조항들 확인하시고 왜냐면 이제 경찰에 고소를 하시거나 이제 하실 때 정확한 조문들이나 이거 좀 이렇게 가지고 오라라고 아까 좀 얘기를 들었다고 네네, 맞아요.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된 부분 이제 정소영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니까 그 조항들까지 좀 잘 첨부하셔가지고 도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더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정소영 변호사님하고 조금 더 얘기를 나눌 테니까요. 아마 도움 되시는 얘기를 조금 더 정리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도움되는 얘기 좀 할 테니까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변호사님. 좀 명쾌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개인정보보호법 좀 위반이고 민감정보에 좀 해당될 수 있어서 그 민감정보에 대한 부분까지 지금 이제 동의받지 않고 계속 송출을 하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아까 얘기하셨듯이 삭제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삭제에 대해서 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미조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징역 2년 그다음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질 수 있다. 이런 처벌 조항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혹시 개인정보보호법 말고 다른 거는 없어요. 뭐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아니면 형법상 뭐 이런 것들은 좀 검토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아니면 네. 손해배상을 만약에 청구한다고 하면은 인사상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합니까? 네, 지금 사안에서 사실 형사상 다른 제목에 좀 해당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예, 이 유튜버 관련해서는 좀 이제 다른 형사상 제목은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또 가능하신 사안이거든요. 특히나 아까 좀 얘기하신 부분 중에 좀 소개할 만한 부분이 전체 매출액, 유튜브가 이 지금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 관련된 부분에서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좀 부과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배상 책임도 아마 이득액이니까 아마도 지금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이득액으로 좀 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까지도 좀 뭐 가능한지 여부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사안에서 지금 상담자님께서 이런저런 이제 본인의 신상이 밝혀지면서 이런저런 좀 피해를 입으신 게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 이 유튜버의 그 불법 행위가 충분히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이에 따라서 상담자님께서 피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 이 부분까지 잘 입증을 하셔갖고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청구를 충분히 민사상 물을 수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사전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 부분이 명확하게 입증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으로만 들어서 지금 관련 증거는 아무것도 보지 못해서 지금 말씀 들은 거랑 조문이랑 제 이제 그렇게만 판단을 해서 조금 이 판단의 한계는 있지만 만약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것이 명백하게 맞고 이로 인해서 상담자님께서 지금 피해를 입으신 것도 명확하게 맞다라고 하면은 이 유튜버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별도로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는 사안이고요. 이거랑 별도로 지금 이 상담자님께서 모르는 익명의 사람들로부터 악플을 좀 받았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튜버에 관한 게 아니라 그 악플을 쓰신 분들에 대해서 뭐 악플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악플 내용이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또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악플러들을 상대로 이제 어떤 법적 조치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좀 명쾌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민형사상 관련된 조치를 좀 취할 수 있고 악플을 단 악플러들한테 정보통신망법 위반, 뭐 이제 사이버 명예훼손죄나 이런 모욕죄 관련된 부분까지 할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그 유튜버하고 얘기를 좀 잘 해서 아무쪼록 원만하게 좀 해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인지 좀 보실까요? 웹툰 작가인 저는 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웹툰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 담당 PD가 갑과 을이라는 계약상 위치를 이용해 저에게 너무나 자주 개인적인 용무를 부탁해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담당 PD에게 웹툰 작가로 계약을 한 것이니 더 이상 웹툰과 관련 없는 일들은 제발 시키지 말아달라고 거의 읍소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저에게는 가시밭길이 펼쳐졌습니다. 제작사 PD가 평소와 같은 퀄리티의 작업물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설을 퍼붓고 작업에 진전이 생기지 못하도록 이유 없는 수정 요구를 수십 번 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몇 주째 지속되는 부당한 피드백에 너무나 지치고 그동안 많이 참은 것 같아서 이제는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누구라도 좀 이런 상황이라면 화가 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계약상 위치를 이용해서 사적인 용무를 좀 시킨다거나 보복성으로 폭언 또는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 모두 좀 상담자님께서 법적으로 문제를 좀 삼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네. 그 계약상 위치를 이용해서 사적인 용무를 시킨 행위 그리고 보복성으로 폭언 또는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을 합니다. 네. 지금 사안과 같은 경우에 PD가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모욕죄 등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요. 또 수정 요구를 수십 번 하는 이런 부당한 요구 행위에 대해서는 만약 이와 관련해서 폭행 협박이 있었다면 강요죄 고소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좀 상담자님이 법적 대응을 하기 전에 어떤 증거들을 좀 모아놓는 게 좋을까요? 네, PD가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인 용무를 시킨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면 이와 관련된 문자 메시지 그리고 녹음 파일, 통화 내역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혹시 이게 좀 시청자분들 항상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혹시 녹음 전에 통화나 대화 내용을 녹취하겠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하는 건가요? 네, 대화자 사이에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화자 사이 녹음할 때는 굳이 그 이전에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걸 녹음하겠다, 이걸 통지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통지할 필요가 없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좀 이 제작사 PD의 행위를 만약에 블로그나 개인 어떤 SNS에 공론화해도 좀 법적으로 처벌 혹은 문제가 없을까요? 이 제작사 PD의 행위를 만약에 블로그나 아니면 개인 SNS에 올려서 공론화를 시키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문제가 충분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정식으로 어떤 법적 조치를 하시는 것이 좋지 이를 이런 식으로 이제 공론화하는 것은 절대 권유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되게 궁금한 점들은 거짓으로 좀 꾸며낸 게 아니라 진실만을 좀 공론화해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냐 이거죠. 네. 그 허위사실 적시 말고 진실사실 적시를 해도 명예훼손죄는 충분히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결국 상대방이 특정이 되고 또 그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사실이 적시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거라서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또 이와 별도로 그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 모욕죄 성립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진실을 공론화해도 문제가 되실 수 있어서 이는 권유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좀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 안나 씨 생전 좀 직장 내 괴롭힘에 좀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거든요. 이처럼 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지금 사실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도 프리랜서일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직장 내 부당함 내지 또는 괴롭힘이 있을 때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할까요? 네, 그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는 결국 근로자성 인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프리랜서라 할지라도 예.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사용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사용자 신고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관련 부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민형사상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또 만약에 가사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 사용자 신고 이런 것들은 어렵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민형사상 조치는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상담자님과 같은 고충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네, 직장 내 괴롭힘은 일단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에서의 우위를 토대로 그 업무의 적정 범위 이상의 행위를 해서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아니면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이와 같은 일을 겪는 경우 여러모로 굉장히 힘든데 결국 이와 관련된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잘 수집해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좀 아무쪼록 뭔가 갑을 관계에서 오는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상담자님께서 좀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고 뭔가 억울함이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첫 번째 이메일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메일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보실까요? 얼마 전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짧은 주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면허나 보호장비 등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끝마친 후 탔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주행을 끝낸 후 급한 볼일이 있던 저는 라이딩 종료를 깜빡한 채 그대로 자리를 떴는데요. 이후 누군가 제 카드로 결제되고 있던 킥보드를 타고 다니다가 정지되어 있던 차에 부딪혀 사고를 낸 것입니다. 하지만 차량 블랙박스에 찍히지 않는 구도였고 근처에 CCTV도 없을 뿐더러 다른 차량에 보이지도 않는 각도여서 꼼짝없이 제가 차량 수리비를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결제를 끝내지 않은 것은 분명 제 탓이 맞지만 제가 타지도 않은 킥보드와 내지도 않은 사고 때문에 차량 수리비와 킥보드 수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좀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습니다.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좀 문제인데요. 전동 킥보드 탈 때 변호사님 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우선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자전거 도로로 통행을 해야 되고 만약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는 반드시 차도로 다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음주운전이나 약물운전하는 건 절대적으로 금지가 되고 또 기본적으로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또 보행자를 보호하는 운행을 하셔야 되며 또 안전모 착용을 반드시 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음주운전 사건들 좀 있는데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만약에 자동차 면허를 갖고 있으면 뭐 보통 뭐 1종 보통 뭐 2종 모토 뭐 이런 게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킥보드 사고 내면은 그 부분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음주운전과 당연히 음주운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관련된 그 도로교통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아니더라도 킥보드,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행을 하더라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라는 경우에 부분. 따라서 그렇죠. 실제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사고를 낸 사람이 아예 카메라에 찍히지 않긴 좀 힘들 것 같은데 없다고 하니까요. 이럴 경우에 좀 주범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변호사님? 네, 지금 사안 같은 경우에 상담자가 전동 킥보드 주행을 끊는 다음에 이제 그랬는데 그 실수로 이제 결제 그걸 종료를 하지 라이딩 종료를 안 하는 바람에 몰래 이 전동 킥보드를 탄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이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상 이제 방법을 위한 CCTV가 곳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CCTV에 촬영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굉장히 높습니다. 이 경우 지금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해당 CCTV를 확보해서 주범을 찾아내야 될 필요성이 지금 있는 사안입니다. 결국은 이제 고소를 해서 이제 수사기관의 좀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상담자가 결제를 했다고는 하는데 상담자가 직접 낸 사고가 아니라고 합니다.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변호사님?
네, 그 상담자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 주범에 관해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서 상담자가 직접 낸 사고가 아니다, 다른 네. 주범이 있다, 이 부분을 입증을 하셔서 무죄를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이 될 거고 네. 만약에 사람이 안 타고 있었다면 손괴죄 관련된 부분으로 형사고소가 될 텐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죄를 좀 주장할 수 있다. 그 내용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만약에 범인을 잡는다면 상담자께서는 좀 차량 및 킥보드 수리비가 좀 전혀 청구가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전동 킥보드를 주행한 범인이 잡히면 예. 상담자님께서는 지금 차량 충돌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점이 충분히 입증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범인이 차량 및 킥보드 수리비를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차와 충돌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충돌을 했다면 문제는 좀 당연히 좀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처벌이나 배상이 좀 어떻게 얼마나 좀 달라질까요, 변호사님? 네, 그 사안처럼 정지돼 있는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에 예.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의해서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만약 이제 재물 손괴죄가 성립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예. 한편 차가 아닌 사람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교특법 제3조 제1항에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만약 여기에 더해서 도주까지 하게 되면은 특가법이 적용돼서 특가법 제5조의 3에 의해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사안에 따라서 엄청나게 처벌 수위가 좀 달라지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만약에 사람하고 충돌을 해서 상해가 만약에 입었습니다. 킥보드로. 네. 저희가 이제 교특법 관련된 부분 좀 얘기를 하는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면책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금 이 킥보드 같은 경우에도 그 자동차 보험, 종합보험을 써서 면책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이건 지금 킥보드기 때문에 예. 좀 약간 사안이 그건 다른 거 그 같습니다. 보험 안에 예. 왜냐면 저희 면허가 사실은 취소나 정지가 되니까 이 예. 킥보드 관련된 부분도 교특법에서 면책되는 부분이 있는지. 근데 이제 그 보험이 이제 자동차 보험을 든 거지 킥보드에 대해서 보험을 든 게 킥보드 아니라서 네. 예, 그거는 이 사안에서 적용되기 좀 어려울 것 원동기 같습니다. 장치 예. 자전거가 관련된 예. 부분이 만약에 보험 내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면책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네, 만약 그게 그런 조건이 있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보험 처리하면 면책될 네. 수도 있으니까요. 범인이 좀 마음대로 킥보드를 탄 것에 대해서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같은 좀 제목이 적용되지는 않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점유이탈물 횡령이냐 절도냐 이걸 먼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네. 되는데요. 점유이탈물 횡령은 점유가 이탈된 물건에 대해서 성립하는 제목이고요. 그 절도죄는 타인이 소유 및 점유하는 물건을 절취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죄목이라서 점유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면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지금 사안 같은 경우에 통상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서 관리하는 GPS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요. 상담자가 사용한 이후에도 여전히 해당 킥보드를 관리하는 회사의 점유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점유이탈물 횡령이라기보다는 이 범인이 마음대로 킥보드 탄 것이 절도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좀 상담자님한테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좀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예. 지금 본인이 이 사고를 내지 않았다 이 부분을 먼저 입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의 도움 받으셔가지고 실제 범인을 잘 이렇게 잡으셔서 이 사안을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성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사기관 도움을 받아서 실제 진범을 좀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억울한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이메일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보실까요? 얼마 전 아이들과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는데요. 작은 아이가 아직 어려서 혼자 쌓을 힘이 없다 보니 길에 있는 볼라드, 즉 차량 진입을 막는 기둥을 뼈대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아이들과 집에서 즐겁게 놀던 중 바깥에서 비명소리가 나서 뛰어나갔더니 어떤 젊은 남자가 제 아이가 만든 눈사람을 발로 차면서 정강이뼈가 골절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영문도 모르고 제 아이가 만든 눈사람을 왜 발로 찼냐고 물었더니 아줌마가 이 눈사람을 만들었냐고 제게 되묻고 바로 경찰을 부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선 이날은 경찰이 저와 그 남자의 신원을 파악한 뒤 저는 집으로, 남자는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바로 어제 겪은 일이라 황당하기도 했지만 앞으로 남자가 치료비를 요구하거나 고소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이가 어쨌든 눈사람을 좀 잘 만들어 보려고 볼라드를 좀 이용을 한 건데, 변호사님, 역으로 저 남자의 행동에 기물파손죄가 적용될 수가 있나요? 네, 그 기물파손죄, 그러니까 예. 형법상 손괴죄인데요. 예, 예. 이 형법상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을 예. 하는데요. 사안에서 눈사람을 재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재물은 기본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예. 눈사람 같은 경우는 곧 시간이 지나면 녹아서 없어질 것이 예상되는 그런 사안이고 또 이를 알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눈사람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괴죄 성립은 어렵겠습니다. 어쨌든 아이에겐 소중한 눈사람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은 재물로 좀 보기는 어렵다.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눈사람 속에 볼라드를 넣은 것이 누군가를 좀 다치게 하려고 만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해 의도의 부재가 좀 중요하게 작용합니까? 처벌 관련된 부분에서? 네,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이 됩니다. 네. 이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사안에서 눈사람의 뼈대를 만들기 위해서 볼라드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은 상해죄 고의가 없기 때문에 상해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좀 정말 누군가를 다치게 만들려고 눈사람 속에 콘크리트 등 아니면 벽돌 같은 단단한 물체를 좀 넣어놨을 경우에는 처벌이 좀 가능할까요? 네,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눈사람 속에 콘크리트 등 단단한 물체를 넣은 경우에 상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상해의 고의로 누군가 상해가 입기 쉽도록 사람이 다니는 길에 눈사람을 만들어 놓는달지 이런 행위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상해가 인정될 수 있고 가사 그 사람이 다치지 않더라 하더라도 상해 미수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남성이 좀 치료비 등 보상을 목적으로 좀 상담자를 고소를 하고요. 혹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겠죠. 결과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사안의 경우 상담자님에게 상해의 고의가 지금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상담자님이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남자분께서 만약에 고소하다거나 아니면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할지라도 이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고의성이 좀 없기 때문에 아마 무죄가 선고되고 손해배상도 좀 안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슷한 사례로 좀 중고등학생들이 눈싸움을 하다가 장난으로 좀 눈 속에 돌을 넣어서 던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좀 처벌이 가능할까요? 네. 결국은 고의가 인정된지 여부가 중요한데요. 예. 장난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을 다치게 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예. 아니면 다칠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한 상황에서 가사 다치더라도 좀 상관없다. 이런 식의 의도로, 즉 미필적 고의죠. 이 눈 속에 돌을 넣어서 던지게 되면은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다치면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혹시라도 좀 눈사람을 만들면서 볼라드가 보이지 않아서 차량 진입하고 관련된 사고가 난다면 상담자한테도 좀 책임이 있을까요? 차량 네. 사고가 발생을 하면요? 네, 그 볼라드는 일단 기본적으로 차량 진입을 막는 데 사용되는데 예. 이 볼라드를 뼈대 삼아서 눈사람을 만드는 바람에 볼라드를 인지하지 못한 차량이 진입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교통안전시설, 즉 볼라드를 손괴해서 도로교통법상 교통 위험을 야기한 것으로 인정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9조 제2항에서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처벌을 좀 받을 수 있군요. 마지막으로 좀 상담자님한테 조언을 할 수 있는 부분 좀 뭐가 있을까요? 네, 이게 나들이 나가서 눈사람 만드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좀 당황스럽겠지만 어떤 상해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 단순히 눈사람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뼈대를 사용한 것일 뿐이다.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뭔가 아이가 저지른 사안이긴 하지만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정소영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뭔가 억울함이 좀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범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정소영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 말고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